중국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중대한 범죄일 수 있는데 그 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저작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하죠. 지금 기성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마 나중에 가면은 우리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세대들하고 저 같은 기성세대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중국 이커머스가 중국을 넘어 글로벌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알뜰시라고 하는 이 중국 플랫폼 공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우리나라 소비시장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공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위기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공포감, 위기감이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앞에 있었고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배워야 될 모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낙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통계를 냈죠.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에서 뒤처진다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감과 공포감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또 알뜰시가 공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이 느낄 만하죠. 그런데 이 알뜰시는 왜 한국을 이렇게 공습할까요? 사실 보자면 중국에서 돈 많이 벌면 올 필요 없습니다. 안 왔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중국 소비시장이 충분히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가장 그 사람들이 옮겨오기 쉬운 시장이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시장, 중국 시장으로 보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동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까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생우유 그냥 갖다 중국에 팔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가 중국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생우유 그냥 집유해가지고 다음날 갔다가 중국 시장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못해요. 이게 중국도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배송이 너무 빠르잖아요. 물론 우리의 물류창고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 동부에서는 동부에서 저쪽 몽골이나 티벳이나 이쪽에 가는 시간보다 서울에 갖다 뿌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소비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구매에 굉장히 또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의 소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침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국제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알게 모르게 많이 썼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도매상들이 가지고 와서 공급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공급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요, 가성비. 그 알뜰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 한국 그 가정에서 최고의 필수 아이템,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가정용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거 비싸요. 이거 150만 원 넘어가고요. 200만 원대 사입니다. 근데 이거 중국제입니다. 중국제가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신혼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너무 청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봇 청소기가 거의 품절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예전에는 값쌌는데, 물론 지금도 싼 비지떡도 많습니다. 값싼 비지떡이 있는데 가성비 차원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도 지금 안 좋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물건을 빨리 배송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품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물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구입했다가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 이거를 이제 품질, 가성비 차원에서 파고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알뜰시의 성장과 함께 짝퉁 이슈 또한 심각한데요. 짝퉁이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굉장히 불균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부는
거의 그 도시 지역의 큰 대도시 지역의 소비 수준은 한국하고 비슷하잖아요. 상해나 광저우나 그다음에 베이징의 아파트 주택 가격은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어떤 소비 수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짝퉁 수요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짝퉁 수요라는 거는 내가 저 물건을 쓰고 싶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짝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이 예전보다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짝퉁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중국 시장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짝퉁 구조는 당분간 조금 해소되기 힘든, 중국이 굉장히 균일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 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저작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짝퉁이 계속해서 나오죠. 짝퉁 문제 등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인가요?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 그 세계적인 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기업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중국 기업들도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돈 없는 소비자들이 우리 예전에 야 이거 브랜드 하는데 이렇게 명품백처럼 이렇게 그 들고 다니고 싶은데 짝퉁이라도 내가 들고 나가고 싶어하는 심리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차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핸드폰 쓰고 싶은데 화웨이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를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싸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뭐 성능은 똑같아. 복제를 했으니까요. 카트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붙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내 차에도 세계 명품 차처럼 그런 거를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 그거 팔아요. 그게 자기 차에 막 달고 다녀요. 보면 금방 들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근절하기가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래서 근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짝퉁을 진짜처럼 감쪽같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 짝퉁을 왜 그렇게 잘 만들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14억 인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자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일 수 있는데, 한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한자 싫어하는 게 이게 무슨 그림 같은데 이게 해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거. 그런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이 일상에서부터 계속 축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자를 복잡한 거를 볼던가 이게 그래픽 이미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국인들의 문화적으로 그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서구에서 중국 문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속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짝퉁을 만드는 자본 때문이죠. 돈 때문에 많이,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짝퉁을 원하지 않으면 정교하게 안 만드는 거죠. 돈이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짝퉁이 없어진 게 법의 규제도 있지만 짝퉁이 안 사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짝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진짜처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원인은 거기 있죠. 배경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하자면 정말 그 모방을 잘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DNA가 한자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및 해외 이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계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국 전략,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력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제 앞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공습하는 거고, 또 우리는 중국 시장에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경쟁력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력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중국에서 떠나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막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어디를 가든 메이드 인 차이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물론 지금 삼성 갤럭시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낮아졌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TV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그러면 남미 시장에 가면 화웨이가 없냐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유럽에 가면 화웨이가 없냐라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BYD가 유럽에 없습니까? 결국은 중국 기업하고 지금 중국 제품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놓고서 중국과 경쟁을 하잖아요.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을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정신승리법에만 빠져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홀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의지할 게 인재들, 그리고 사람의 자질들,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질들이 사실은 세계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한국이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코리안 피크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면 한국이 굉장히 위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수축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안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실감을 하듯이 한국이 성장 그래프가 꺾여버린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먹어왔던 먹거리 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30년 동안 해왔던 생각들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국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마 나중에 가면은 우리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세대라고 저 같은 기성세대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참 우리가 대한제국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랬지? 그리고 나라를 식민지 속으로 빠뜨렸지? 한심한 조상들처럼 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이 후세 세대들에게 그런 욕 먹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하고 만나 뵌 시간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되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낡은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낡은 생각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지금 오늘을 보고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